네, 되게 감사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는 윤용기라고 합니다. 올해 2023년도인데요. 2012년도에 제가 경희대학교로 와가지고 이제 교수가 돼서 1년 동안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나도 교수인데 연구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2013년도 초에 이렇게 우리 의과대학에서 제일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김성규 교수님 계셨어요. 그래서 김성규 교수님 찾아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김성규 교수님이 흔쾌히 와서 배워라. 그래서 김성규 교수님 랩에서 한 1년 반, 2년 동안 이렇게 실험도 배우고 학생들하고 같이 실험도 배우고 또 교수님께서 이 과제 쓰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과제 쓰면서 이렇게 과제도 받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도 이제 교수라는 직함으로 연구도 하고 그러다가 운 좋게 또 고승규 교수님이 같이 MRC를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여기 또 운 좋게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공동 연구도 하고 또 연구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저희 랩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강암에서 어떻게 예후를 예측하는 인자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 예후를 찾는 인자들의 기전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를 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주경 학생이라고 저희 박사과정 학생하고 같이 연구한 거고요. 구암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10위권 안에 못 들어가는 꽤 희귀암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한 7, 8위 정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중국 남부 지역, 인도에서 거의 1등암이에요. 그러니까 맨수가 워낙 많아서 암이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자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요하고 똑같은 환자를 지금 저희가 수술을 하다가 왔는데 79세 남자 환자인데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혀가 굉장히 아프시대요. 이렇게 보니까 혀에 이렇게 단단하게 만져지시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세요. 79세이신데 뭐 종종 아시죠, 그죠? CT를 찍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5cm나 되는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임파선에도 전이가 가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페시티라는 이런 걸 찍어서 우리가 전이를 보는데 다행히 멀리 원격 전이라는 건 없는데 이 암이 큰 암이 있고 임파선이 양쪽 다 전이가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혀의 암, 텅캔서라고 그러고 병기가 뭐 TNM 스테이지 많이 들어보셨죠? T4A, N3B, N0 스테이지 4A라고 해서 굉장히 하이 스테이지 암입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을 리어 토탈 뭐 거의 글로텍토미, 턱을 자르는 수술 그리고 이게 목에 있는 임파선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 있는 임파선들을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보면 이제 뇌로서 내려오는 그 많은 신경들이 다 지나가고 또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다 목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목에 이 신경과 혈관들을 잘 보존하는 것이 환자의 펑션을 유지하고 수술은 끝났지만 펑션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펑션을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밀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수술하면 스퍼시티가 수술하면 1시간 반, 뭐 보통 조교수들이 수술하면 3시간, 4시간 정도 한쪽당 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파선들을 다 제거하고 혀에 있는 암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커서 입안으로 수술을 못하니까 턱뼈를 이렇게 갈라야 됩니다. 하악골이라는 이 턱뼈를 이렇게 가르고 들어가서 이렇게 혀에 있는 캔서를 제거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열고 이렇게 제거하겠죠. 이렇게 턱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거가 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제거가 된 하악골이 이렇게 뼈가 제거되고 임파선이 제거된 수술이 끝난 모습입니다. 제거된 게 혀의 거의 모든 부분하고 목에 있는 임파선들이 다 제거되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헤드넥 서전들은 고깃집 우설을 먹지 않습니다. 냄새도 비슷하고 모양도 너무 똑같고 굉장히 금기사항이 돼 있어요. 혀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제거가 되니까 또 이렇게 혀가 움직이지 못해 식사도 못하고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허벅지에서 ALT 플랩이라고 하는 이 플랩을 혀를 떠서 혈관처럼 와서 목에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던 수술이 제가 한 3시까지 임파선 제거하고 구암 제거하고 지금 제거팀이 들어가서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여기 끝날 때는 제가 다시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수술을 하면 1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14시간 수술을 하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개발돼서 로봇 수술을 하는데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로봇이 수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로봇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로봇을 조종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들이 로봇이 수술하면 의사는 뭐해? 라고 물어보는데 의사가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개발이 돼서 이 방사선 치료가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개발돼서 합병증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방사선은 IMRT라는
세기 조절 방사능 치료, 토모세라피라고 해서 이렇게 필요한 표정만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항암제도 개발이 돼서 이거는 잘 아시는 플래투치메, 별비트 두연구암에 쓰이는 수치인데 EGFR 리셉터 이니비터 이런 거가 개발되고 지금은 3세대 항암제, 이뮤노세라피까지 개발해서 뭐 PD1, PD-L1 그다음에 CTLA4 이니비터가 다 개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5년 서바이벌을 하는 암 환자의 치료 성공률, 구강암, 두연구암 치료 성공률은 80년대부터 지금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재건 방법도 좋아지고 수술 방법도 좋아지고 수술은 연락 14시간씩 고생하고 약도 좋아지고 방사능 치료도 좋았는데 몰래도 안 좋아지는 게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어떤 환자들에서 우리가 이런 힘든 치료를 할지 어떤 환자들에서 약물 치료를 할지 어떤 환자들에서 방사능 치료를 할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두연구암, 제가 쓰는 구강암 이 두연구암에서는 이 몰레큘러 서브타입이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알려진 게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와 관련된 암이냐,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와 관련되지 않고 풀담배와 관련된 암이냐에 따라서만 구별되어 있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와 관련된 암이라면 조금 더 예후가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캔서 제노믹스를 하고 그런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캔서 제노믹스로 프리시즌 메디슨 하는 거가 어떤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되고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구별해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유방암에서 맘마프린트나 온코타입 DX 등이 있지만 아직 두연구암에서는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거는 구강암에서 치료 재발되는 환자들에서를 예측할 수 있는 진 시그니처를 찾자, 유전체를 찾자. 그리고 다른 데서 그걸 우리가 베리데이션을 한번 해보고 만약 이걸 찾았다면 이 찾아진 진 시그니처의 기전에 깔려 있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라는 그 목표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걸 찾기 위해서 TCGA 잘 아시죠? 퍼블릭하게 사용할 수 있는 TCGA에서 구강암 환자 315명의 RNA-식 데이터를 뽑아서 그 RNA-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커런스 재발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한 후에 다시 재발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 210개의 진들을 뽑았고 그 진들은 이렇게 모양이 되고 저희가 이거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이렇게 서브타입 A와 B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연히 뭐 리커런스를 기준으로 뽑았으니까 이렇게 서브타입 A에 비해서 서브타입 B가 훨씬 더 예후가 나쁜, 훨씬 더 재발을 잘하는 환자분들을 저희가 구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만든 진 시그니처가 다른 코호트에서 잘 적용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시애틀에 있는 프레드 허치슨 캔서 센터의 데이터 환자들한테 적용을 해봤을 때도 역시 유의하게 잘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번엔 저희 경희대학교 저희 병원에서 한 환자들, 구강암 환자들 40명을 대응했는데 모양은 그래프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P 값이 0.5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막 N수가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비슷한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이 오랄 캐비티 캔서 리커런스 진입 시그니처를 뜨는 ORGS라는 게 TCG에서도 디벨롭 됐지만은 다른 코호트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은 진 시그니처가 얼마만큼 이게 의미 있는 예측인지 아닌가를 저희가 폭스 리그레션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스모킹이나 HPV 상태나 캔서의 스테이지보다도 이게 잘 리커런스 반영하는 인자더라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찾은 진 시그니처 이 200개의 진이 왜 이런 거를 잘 반응을 할까? 이거의 메커니즘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패스웨이 어널리시스를 시행했고요. 그 패스웨이 어널리시스를 시행해 보니까 한 7, 8개의 이런 의미 있는 패스웨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 패스웨이가 나왔고요. 이렇게 그 외에는 뭐 ER 또는 뭐 P53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 옥스포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ETC라고 알려져 있는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 컴플렉스라는 거를 의해서 ATP를 생성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패스웨이이고요.
오히려 캔서 셀들은 이런 정상 태포에 비해서 옥소포스보다는 글라이코라이시스를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연구들에 보면은 옥소포스가 어떤 암에서는 좀 증가되어 있는 암들도 있더라. 일반적인 거 다르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210개의 진 중에서 과연 옥스포스와 관련된 진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보니까 17개의 진들이 있었고요.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5개의 컴플렉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 옥스포스 컴플렉스가 각각을 보면 약 5개의 컴플렉스 골고루 17개의 분포가 하고 있었고 저희가 나눴던 서브타입 A, B를 이 값들을 이 많은 그 옥스포스 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예후가 나빴던 서브타입 B가 모두 17가지 모두 더 옥스포스 관련된 진들은 업레귤레이션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옥스포스 진들을 조절하는 업스트레임 타겟은 레귤레이터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IPA 어널리시스를 돌려봤을 때 업스트레임 레귤레이터로 한 8가지 후보자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TCGA 데이터에서 8가지를 예후와 관계 있는 걸 다 돌려봤을 때 MED30라는 이 메디에이터 진이 여기 나타났고요. 의미 있게 예후를 나타내는 걸 나타났고 이 MED30는 역시 예후가 나쁜 서브타입에 훨씬 높게 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MED30하고 저희 진 시그니처는 17개의 옥스포스 진들하고 다 코릴레이션을 비교했을 때도 대부분 양의 코릴레이션이 의미 있게 다 관찰되는 게 관찰돼서 MED30는 옥스포스 진을 레귤레이션하는 업스트림 레귤레이터이겠구나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MED30는 어떻게 저희 옥스포스 진들을 조절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며 찾아보니까 이 메디에이터들은 RNA 폴리머레이즈 2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게 되고 그리고 뉴클레오점에 결합하고 히스톤을 아세틸레이트 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 그런 게 예전 연구가 있어서 저희는 이 MED30가 옥스포스 진들을 조절하는데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저희가 그래서 MED30를 넉다운을 시켰을 때 이 아세틸레이트 H2A나 아세틸레이트 H2B가 같이 웨스턴 블러스도 감소하고 PCR에서 같이 감소하는 걸 봐서는 이 MED30가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을 이용해서 트랜스크립셔널 레벨에서 옥스포스 진들을 조절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17가지 옥스포스 진들에서 이 MED30를 전부 다 넉다운을 시켰을 때 컴플렉스 1, 3, 4에서 특히 이 옥스포스 진들이 전부 다 감소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컴플렉스 1, 3, 4에서 주로 감소하는데 그럼 MED30가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을 이용해서 옥스포스 진들을 조절하는데 그러면 이 옥스포스 진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환자의 예후를 나쁘게 할 것인가를 찾아봤을 때 이 마이토콘드리얼 멤브레인 포텐셜 MMP를 조절할 수 있겠다는 가설을 세웠고요. 특히 이 컴플렉스 1, 3, 4에서 저희 데이터와 같이 컴플렉스 1, 3, 4에서 이 MMP가 주로 프로톤 펌프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을 기존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ED30를 넉다운 시켰을 때 보면은 이 셀라인에서 MMP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컴포컬에서도 그렇고 텍스에서도 역시 MMP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MED30가 넉다운되고 이로 인해서 MMP가 증가되게 되고 그 MMP가 증가되게 되면 ROS가 마이토콘드리아 ROS가 증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ROS도 측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MMP MED30를 넉다운 시켰을 때 역시 ROS가 셀라인들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ED30가 옥스포스 진을 레귤레이션하고 이로 인해서 MMP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서 ROS가 증가해서 에포토시스가 증가될 수 있다는 가설하에 MED30를 넉다운 시켰을 때 이렇게 에포토시스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캔서에 이제 어레시븐을 볼 수 있는 인베이전 어세이를 했을 때도 이 MED30를 넉다운 시켰을 때 인베이시브니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것을 반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낙을 같이 처리했을 때는 다시 이 에포토시스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결론을 요약해 보면
저희가 만든 진 시그니처는 구강암의 재발과 관련된 예후를 예측하는 프리딕터인 거이고, 그리고 이는 옥스포스 패스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이 옥스포스 패스웨이에서 옥스포스 진을 조절하는 것은 메드30라는 업스트림 레귤레이터를 찾았고, 이 메드30 업스트림 레귤레이터가 틱톤 아스틸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옥스포스 진들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디폴라이션 시키는 걸 통해서 ROS 생성을 억제하고 캔서셀 레포토시를 막아서 오히려 이 옥스포스 진들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캔서 셀들의 예후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